신경 쓸 만한 이슈가 나왔기에 정리를 합니다. 토크나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일단 백악관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거, 이거는 애초에 미국이 기축통화를 통해서 전 세계 일상 달러화를 하려고 한다. 그 방향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봐야 되는 거 DTCC, 미국의 예탁결제원의 토크나 테스트입니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주식 파생상품 채권의 대부분의 결제 인프라를 여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칭 코스트가 무한에 가까운 인프라예요. 간단하게 이것들 테스트를 하겠다. 뭐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이걸 전통 금융과 달리 테스트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토크나 서비스 개발을 진전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요약을 할게요. 기술로서 탈중앙은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결제 효율과 토크나, 그리고 24시간 7일 거래와 청산, 실시간 거래 계속 할 수 있고, 이게 여기에 있는 기술은 분산 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모두 장부를 가지고 기계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효율을 증대시키는 거죠. DTCC는 이 거래 마찰이 줄어드니까, 여기가 원래 딱 결제하고 하루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구조거든요. 그게 줄어들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념으로서 탈중앙화, 요건 죽여버릴 겁니다. 중개자를 제거하고 허가 불필요하고 검열 정하고 이런 것들 다 죽일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할 거고 다 규제하면서 중앙 허가 구조로 회귀할 겁니다. 원래 이것들이 법조인과 금융인들의 먹거리예요. 탈국가주의자 아나키스트 놈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구조화되지 않은 랜덤 네트워크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내버려 두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랜덤 네트워크를 방치하다가 지금 나온 게 다문화잖아요. 다원주의로 구조화된 원래 그 지역의 문화가 동작했습니다. 그 문화가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무너뜨리는 랜덤 네트워크화 시켜서 무질서화 되었어요. 혼란이 가중화돼요. 그게 지금 현재 각국에 나오는 다문화 문제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또한 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가격 발견이 확대되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기본적으로 스케이프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얘네들의 이념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랜덤 네트워크는요, 구조화되고 분산도 된 스케이프리 네트워크에 흡수되는 것이 복잡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허브 없이 네트워크 효율 자체도 떨어져요. 살려면 허브를 만들어야 돼요. 죽고 싶어? 랜덤 네트워크에서 혼란스럽게 살면 됩니다. 아나키즘, 사회주의,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코민주의, 지들끼리 자치 공동체 돌려서 우리들끼리 자급자족하겠다는 건 결국 독재로 가거나 몰락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괜히 옛날에 자치 공동체 마을들이 다른 마을들 약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케이프리 네트워크가 랜덤 네트워크를 흡수합니다. 자, 그럼 이 토큰화는 자산 쪼개기라 그 다음에 거래 속도 효율을 늘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네트워크든 신경망의 전달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옛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편망으로 전달했다가 그 다음에 전화, 전신 뭐 이런 것들 쭉 거쳐서 이제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에서 이제 위성 인터넷까지 나아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달 속도와 위치의 제약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욱더 세부적인 노드와 엣지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걸 연산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는 그 노드를 또 쪼개요. 쪼개면 그만큼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결망이 있기 때문에. 자산 쪼개기와 거래 마찰 줄이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자산을 쪼개고 거래 마찰을 줄이고. 그래서 토큰화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도 주식처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주식의 0.01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이제 땅 쪼개기죠. 예를 들어 단독 대저택이 있어요. 쪼개서 아파트나 빌라화 합니다. 그러면 윗공간까지 쪼개고 그 아래 공간도 쪼갰네. 그리고 재건축해서 다시 닭장 아파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쪼개고 하는 걸 디지털 버전으로 하는 겁니다.
더 쪼갠 거,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것까지 디지털 버전으로 쪼갤 수가 있으니까. 자, 노드는 쪼개졌고 거래는 늘어났습니다. 수수료 비용 더욱 늘어났고요. 정부는 이 거래가 늘어날수록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 매출은 1 더하기 1의 2 이상이 되었죠. 거기에 전통적인 거래 테스트 기관이 이제 디파이 방식으로 성공하면 거래 속도 늘어나고 돈은 더욱더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경제에 적용되어 있는 사실 건강하게 효율화하는 통화 유통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고연봉인데 저축이 줄어드는 성향이 있거든요. 돈을 계속 쓰게 돼요. 미국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돈을 계속 쓰게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해요. 사람의 욕망을 흔듭니다. 그래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닭장 아파트로 몰리겠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이죠. 어쨌든 미국에 가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돈을 쓰는 법을 몰랐다 이러면서 돈을 계속 쓰게 된다고. 남는 돈이 적어지는, 잘 살긴 잘 사는데 남는 돈이 적어지는 이유는 돈을 계속 쓰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소비의 국가라서 애초에 그렇게 통화 유통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을 어느 정도 넣어보면은 MV는 PY에서 M0 통화량, 그 다음에 여기 통화 승수를 K를 따로 만들게요. 그리고 거래 속도 V를 따로 만들어서 이 속도를 좀 더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통화 승수와 거래 속도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전에 은행 레버리지는 통화 승수를 팔았는데 이제 거래 속도를 파는 구조로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분산된 거죠, 다시. 그래서 분산하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늘어나니까 오히려 1 플러스 1은 2 이상이 되는 엣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래 속도는 이 엣지의 마찰 효과를 줄이는 거죠. 엣지라는 게 뭐냐면 그래프 이론에서 연결망입니다. 연결망. 이 연결망을 통해서 정보가 오가고, 연결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나 뭐 그 외 무엇을 넣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보통 이 그래프 이론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게 택배입니다. 물류공학. 그걸 지금 현재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돈은 더욱더 효율적이게 될 거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비를 늘리게끔 세상이 유혹할 겁니다. 자산에 잠겨 있는 돈, 스탁을 그만큼 끌어오는 용도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베센테가 그 말했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잘해왔고 메인 스트리트도 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리쇼어링뿐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묶여있는 자산을 플로우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전부 미국 재무부 기반으로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거, 돈은 시스템 전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 됐어요. 돈은 굉장히 건강하게 효율화하는 거거든요. 이걸 흔히 돈은 효율적인데 당신의 방은 좁아졌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더 돈이 필요해졌을 겁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으면 더 벌고 더 써야죠. 이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기준점은 케인즈든 슌페터든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막 쓰라는 신케인즈주의가 그게 잠깐 떴다가 팬데믹 버블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 유통 속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간 거죠. 효율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위한 거지 개인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은 줄었는데 선택지는 늘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건 일부는 사실입니다. 실제 복지국가를 가는 것보다 돈 모아 지방 가는 게 훨씬 더 복지가 좋습니다. 이게 위로 열린 양극화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야망, 특히 젊은 날의 야망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즉 그게 슈링크플레이션이고, 그래서 대체품을 찾아요. 왜? 좁은 데서 서로 물리적 한계에서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야망에서 살아있으니까. 자, 이제 변하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는요, 미국의 T+1 거래, 그러니까 하루 뒤에 결제가 돼요. 그럴 걸 이제 7시간 거래로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찰을 제거해야 되죠. 24시간 주 7일 휴일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래야 노드가 분할이 되고요. 거래 빈도가 증가하고 거래 속도 상승이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막대한
횟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드가 늘어나고 엣지가 늘어난 이 연결망 때문에 아마 AI를 단독으로 쓰기 어렵고 하네스처럼 저렇게 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와 형태는 언제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안 장비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ESM 그리고 심소어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단지 지금은 이제 하네스처럼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AI를 적용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 시키지 않으면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걸 나눠보면, 단계를 나눠보면 실시간 결제 기능, 토크나 기능, 그럼 노드를 극단적으로 분할하는 여기서부터 구조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속도 극대화, 그럼 스톡에서 플로우로 전환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기 조직합니다. 이건 그냥 세팅 값이고요, 기능으로. 구조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자기 조직화로 두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리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네스가 필요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걸 운영하면서 계속 구조가 유지되도록, 그리고 스위스팟이 되도록 사람이 죽어라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AI가 나와도 절대 밀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위로 올라가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개고생을 다 하는 거고, 아래에 하방은 좀 더 편해지는 거고, 상방이 열리면 그렇게 되고요. 상방이 안 열리면, 왜 일본이 보면은 하방이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유럽도 요즘 거의 비슷하고. 자, 이 테스트의 목적은 뻔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은 건 이 테스트가 언제쯤 성공하느냐. 문제인데 방향은 잡힌 거죠. 이렇게 갈 거다. 아직은 약소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거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소비의 국가. 미국은 잠겨있는 자산, 저기 잠겨있는 자산을 쪼개서 팔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만큼 사람들이 저축 대신 소비를 하게 만들고, 쪼개서 팔 만큼 노인들이 한 번에 파는 위험이 줄어드니까 이거 올라갈 동안 계속 가지고 있고, 이거 판 거는 내 생활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소비도 더더욱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도 똑같이 이제 노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뭐 은퇴 연령에 있기 때문에 언제 가시나 뭐 이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산을 신용으로 대출을 만들든 아니면 다시 구매를 하든 하고, 무엇보다 이걸 저축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팔게 되면. 그럼 그 자산이 계속 오를 때, 돈이 뿌려진 만큼 오를 때, 그 자산을 뭐 1토큰이든 뭐 그렇게 사면은 그걸 저축을 대신해서 살 수 있습니다. 즉 국가 부채 한계점, 경상수지 한계점에 도달한 미국 입장에선 이거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또한 월스트리트 자금을 메인스트리트로 옮기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래가 늘수록 팔 기회를 찾아서 더욱 늘어날 테니까. 즉 구조개혁을 위해서 미국이 자유무역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블록 경제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 이거를 테스트 중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이게 결국 최종 패치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저게 참 좋으니까. 와, 세수가 늘어나네? 세금은 안 올리고 세수가 늘어나는데 저걸 또 하면은 금리가 떨어져요. 유통속도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대출에 대한 가치가 줄어드니까. 2025년 제가 말했던 것 중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미국을 저축시키기, 이게 투자 유도를 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건 보면요, 소비도 활성화되고 거래도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소비를 돈을 뿌려가지고 늘려버리면 외국의 물건을 사서 경상수지 적자가 돼요. 근데 저 방식으로 늘리고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소비는 늘어나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에 그대로 자산을 사는 걸로 저축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복리적인 투자가 됩니다. 저 자산 토큰으로.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 언제나 제가 변화의 임계점에서 뭘 보냐면은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이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거래 인프라.
플랫폼을 지는 쪽에서 해야 됩니다. 수수료, 세수, 정부도 플랫폼이잖아요. 국가도 플랫폼이고. 인생은 원래 그래요. 한번 바짝 될 수 있어도요. 그걸 시스템 인프라로 바꿔서 지속 거래 수익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해자 안에서 따박따박 현금 수익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물건 판매는 상인들이 시키지만 영주든 왕이든 정부든 얘네들은 뭘 먹어요? 시장 거래세를 먹어요. 상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뭐 유튜버처럼 새로운 컨텐츠 만들고 해야 되지만 손실도 나지만 뭐 누가 이기든 간에 거래세는 영주, 왕, 정부 이쪽이 먹는 거죠. 그걸 우리는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업의 지향점은 한방 대박이 아닙니다. 대박 이후 그걸 구독자처럼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서 스위칭 코스트, 너네 다른 시장에 팔 수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인프라하는 게 모든 사업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야 다음 혁신도 가능해요. 자, DTCC도 기존의 거래에서 새로운 거래를 추가한 것 이거잖아요. 새로운 혁신. 외부에 저런 새로운 혁신이 있구나. 이걸 여기에 써먹어야 되겠다. 사실 보면 이게 카지노 하우스 구조예요. 단지 외부에 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좀 다를 뿐이에요. 카지노 하우스도 들어오긴 들어오죠. 근데 이거 뭐 결국엔 카지노 하우스가 이기죠. 그래서 이건 AI 신분 계층과도 유사합니다. 결국엔 AI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기준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서는 건 있잖아요. AI 플랫폼에 서는 게 아니라 플랫폼 고정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곳 위치에 서십시오. 원래 그게 셉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2. 물리적 희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남 부동산 한정돼 있죠. 비트코인 2,000개 한정돼 있죠. 금 한정돼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비와 투자의 금융 레이어지 기반층 레이어는 아니에요. 기반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물리적 희소성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수익성을 위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자본을 저장하는 스톡, 그 용도인데 검증된 스톡들이죠. 강남 부동산, 비트코인. 얘네들을 복리자산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얘네들은 돈 뿌리는 데에 연동되는 자산이고 대출금으로 따지면요. 사실 복리자산보다 떨어질 겁니다. 자본을 저장하는 스톡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해칭하는 용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생산성에 관련된 기반층 레이어는 안 변합니다. 기반층 레이어. 뭐? 열심히.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요. 기반층 레이어. 이런 기반층 레이어는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GDP는 사람이 올려야 돼요. 세상사는 그렇게 딸깍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드가 분할되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진 만큼 일단 트러블 슈팅도 지랄 맞아지는 거죠. 노출된 경계면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새로운 병목이 발생합니다. 노드가 쪼개지고 엣지가 늘어난 만큼 병목이 발생을 해요. 새로운 트러블 슈팅이 발생합니다. 노드 쪼갰다고 석유 공급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구리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전기 인프라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해요. 근데 이거 공급할 수 있는 거 한정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원자재와 중공업이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즉 실제 돈 버는 건 AI 자체가 아니라 AI가 쓸 수밖에 없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력 병목이라든지 구리 원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 공급량이 늘어난 건 아니니까. 우라늄도 마찬가지겠죠. 자, 변하지 않는 건 4번째. 인적 자원 생산성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능력은 시대에 따라 다르면요. 결국에는 투하 자본 수익률에서 이제 자본 비용을 빼는 거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요걸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이익을 늘리고 이거죠. 여기서 ROIC는 내가 벌어들이는 생산성에 관련된 거고 이전과 달리 이제 분석과 행동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지식 노동화가 이제 극대화되었거든요. AI에게는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건 경험으로밖에 안 돼요. AI는 어쨌든 실제 미시적인 경험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 통계로 얘가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통계와 실제 돌아가는 게 다른데 이 트래킹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대다수 착각하는 점이 맥킨지식 정보 분석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통계를 통해서 전체를 훑어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미시적 경험에서 동작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노드를 쪼갰잖아요. 그럼 더 미시화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거 그거 AI가 못해요.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미시적 경험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는 게 지금인데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장 경험이나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또 표면적이 새로 나옵니다. 그게 되면요, 우리는 주식시장의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세상사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노드와 모든 엣지를 파악할 수 없고 그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하려고 들었다간 또 비용이 초과하게 됩니다. 즉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건 미시적 경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탐색하는 능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발성 타이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들어와도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해요. 또한 인적 자원, 즉 능력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복리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시적 이해, 확률적 통계, 미시적 경험, 거기에다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까지 안주하면 시대에 필요 없는 능력이 되는데, 능력이란 건 적용하는 것, 즉 LMM 모델 성능 사고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멍청하면 더욱 멍청도의 영향력이 커지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함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의 생산성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앵커로 변하는 걸 한번 알아봅시다. 뭐가 변하는지. 일단 유동성 할인이 많이 적어질 겁니다. 유동성 할인이 뭐냐면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비상장 자산이나 아니면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자산의 마찰 비용이 있거든요. 팔기가 좀 힘드니까 그럼 팔기가 어려우면 할인을 하겠죠.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서 경매로 이거 살 사람 소수야 라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유동성 할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걸 일상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경력이 올라가면 연봉은 없지만 오히려 이직할 장소 자체가 적어져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넓은 분야의 능력이 더더욱 더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지 아는 능력. 번외적으로 이런 유동성 할인은 엔지니어한테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엔지니어의 최종점은 C레벨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연봉 고점이 없는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장이 뛰어들어야 되고 그걸 위한 자격증, 석사, 책 쓰기, 영어,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연봉 한계점이 없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이 좁은 세상에서 정제되어 봐야, 좁은 곳에 갇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 레버리지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제 레버리지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마찰 제거예요. 저 부동산이 필요한데 저 부동산을 내가 모아서 사면 저기 올라가. 그럼 마찰이 더 늘어나. 그래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통해서 그걸 사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저걸 한 토큰을 사면은 오히려 저축처럼 복리 효과가 돌아갑니다. 그럼 왜 내가 레버리지를 해야 되지? 그냥 저걸 저축처럼 토큰을 돌리고 여기에 혹시 배당을 준다거나 이자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데? 사실 부동산의 수익률로 보면요, 이 외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단 연간 5% 정도의 회수 불가 비용이 있다는 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5% 정도는 세금이랑 그 다음에 이자랑 뭐 이런 거 합쳐서 회수 불가 비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가 좀 높은 사람들은 사실 저 5%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거기에 각종 세금을 더하면 ROIC는 연간 6%, 7% 이상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손실이 나요. 상급지로 갈수록요, 이 ROIC가 줄어들고 외액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저장의 목적이에요. 저장의 목적. 이게 사실 원래 그 지역에 사는, 오래 살아가는 그 형태였는데 노인들한테 구매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올라간 가격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게 저는 과연 진짜 옳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돈이 아니라 모텔이 돈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모텔은 현금 수익이 나오니까. 사실 이 문제 해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 뭐냐면 자기 지역에 보유세 낸 거는 자기 지역에 재투자도록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중앙화해서 하는 이유는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이 한반도 조선의 특징 아닙니까? 원래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유세를 내는 건데 자기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친 듯 M제로 통화량을 늘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복리 엔진 목적으로 따지면 전혀 이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 부동산이란 건. 부동산이 있는 건 복리 엔진이 아니야. 사실 라이프 스타일과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생산성 있는 직장, 가능성이죠. 학군과 학습에 기반한 빠른 인프라.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거 들을 때도 강남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치안, 불법 체류자가 적은 안전한 곳,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톡으로 사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제가 2000년대 초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그 당시에 아이를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앞에는 유흥업으로 열심히 룸이 돌아가고 있고 저기에는 술집 가득한데 저기서는 술 먹고 싸우고 있고 아이는 여기서 자기 뛰어놀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서울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던 시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이란 건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가능성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사실 투자 자산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월세 일증이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봉 올라가는 게 나는 고정급이야. 그래서 여기서 버텨야 돼. 길거리에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건달 소굴인지 학교인지 구분 안 되는 으슥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위에 말한 슈링크플레이션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부동산은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쓰는 건데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자를 갚으면서 저축처럼 여기는 겁니다. 연봉 올라가는 속도 한계가 있고 대신 고정급으로 따박따박 저축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저축을 강제화하는 거죠. 이거를 토큰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입니다. 그럼 레버리지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는 그 레버리지를 뺀 저축 구조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물리적 희소성의 한계는 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진 지역 부동산은 더욱 오를 거고 결국 강남은 오른다고요. 그리고 사대문안 서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큰화는 자본 접근의 마찰을 제거하는 입장이고 탈중앙화 기술은 자본 접근의 속도를 확대하는 역할입니다. 자, 미국 외 은행 비즈니스 구조가 예대마진에서 수수료 비즈니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두 토스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미국 말고 대다수 국가가 예대마진 구조예요. 미국만 수수료 비즈니스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수수료, 자산운용, 트레이딩, 결제 서비스, 수탁 구조, 즉 토스를 오프라인화 시킨 구조로 원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MV는 M제로 통화승수, 통화속도. 사실 이게 원래 은행은 이 통화승수를 대출로 팔아먹던 예대마진 인프라였는데 이제 V 통화속도를 팔아먹는 인프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요게 늘어날수록. 한참 지나면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쓰게 될 거예요. 레버리지. 금리를 기반으로 한 대출을 쓰고 부자들은 대출 없이 생산성으로 자산을 획득할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은행은 바보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레버리지 녹인다. 이거 말하는 부동산 업자 많은데 이거 개소리입니다. 이 멍청한 소리예요. 이거 사기꾼이니까 이거 떠드는 인간은 상종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 이상 이자를 붙여야 사는 게 은행입니다.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상 이자를 붙여서 돌리는 구조예요. 만약 이걸 거부하게 되면요, 각국 은행들은 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는 와중에 몰락하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화에서 이건 다시 달러 자산 흡수 구조로 달러 패권화돼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올리는 이유는 지방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그걸 담보 대출로 가지고 있는 지방 은행들이 위험할 것 같으니 지방 부동산까지 다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면 여기에 의존하는 사업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부 토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수수료 비즈니스로 먹는 거. 각국 은행 시스템이 약해지면요, 해당국 신용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그럼 자국 통화 기반 금융 시스템이 위축이 되겠죠? 그럼 더더욱더 미국 토큰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달러 자산으로 흡입이 가속화되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리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ROIC 저축률 플러스 부동산 상승률 그리고 뭐 부동산 비용, 이자 비용에다가 자기 자신이 강제로 저축을 하는 그렇게 해서 ROIC를 추가해가지고 늘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지난 대다수 선진국 사람들은 낮은 금리에 저축하는 삶이 아니라 대출 갚는 삶, 강제 저축이죠 사실. 이걸로 이어졌습니다. 신용대출은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건 신용대출로 가능성을 잡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대출이 불리하고 저축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되면 중앙은행의 금리라는 것에 엣지글칙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 경로가 달라지니까. 엣지에서 금리를 올려서 마찰 비용을 높여서 이제 거래를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대출 기반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요. 토큰화 환경에서 자산 축적의 유일한 엔진은 투입 가능한 캐시플로우. 그 자산도 뭐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 컴포넌트가 됩니다. 투입 가능한 캐시플로우를 어디다 쓰는가. 그래서 여차하면 이걸 사서 불행을 사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바뀌어요. 인적 자본의 격차가 원래 레버리지 접근성 격차로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는 인적 자본의 격차가 수익률 캐시플로우 격차로 계속 바뀌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복리 효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달 경로가 기존엔 금리, 대출 비용, 투자, 소비 이런 경로였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소비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경로였는데 부의 무슨 효과라든가 주식 가격 올라가면 소비 늘어나는 것처럼 대출 기반 경제활동이 줄면 이제 이 경로가 약해지고 본원 통화량 조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거 하던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능력 기반 인적 자본은 공부, 경험, 네트워크 크기 등 복리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게 인적 자본은 복리 효과거든요. 복리 효과.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못 쫓아와요. 공부 못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전교 1등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대중한테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몇 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본원 통화량으로 영향력을 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재정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양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위로 열린 양극화를 막으면 지금처럼 아래로 열린 하방이 열린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런 양극화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회주의든 바이든 때든 지금 리짜이밍이 운영하는 한국이든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경험해보고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위로 열린 양극화는요, 최하층의 생활을 개선해서 바닥을 다집니다. 근데 아래로 열린 양극화는 영주처럼 최하층을 지옥으로 보내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 지옥을 열심히 싸워서 쟁취하겠지만은 그 쟁취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동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양극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 누가 기여하느냐 그리고 누가 프리라이딩 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명 공동체는. 네트워크는 언제나 기여주의로 돌아가고요. 아닌 네트워크는 보통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지면 하방이 열려요. 허브 노드의 성장을 허용하느냐, 허브를 잘라내냐, 아니면 허브 하나만 허용하느냐 이건데 결국에는 허브 노드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하는 건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 참으로 소비와 투자 국가다운 미국다운 해법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지금은 POC라는 겁니다. 테스트 기반. 그래서 개별 기업의 테스트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끝났고 구조화된 기관의 테스트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임계점은 넘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레버리지 외에 새로운 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경제가 돌아가든 금융이 돌아가든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축이 하나 있고 요 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요 축의 상대적인 이제 다른 경제 계산이 나오겠죠. 이 축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공존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 연결 후유증 진짜 영향력이 나올 거다. 지금까지는 그냥 적당히 맛만 본 거였다. 이제부터 진짜다. 그래서 저걸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